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다시피 내 서재는 동굴 속 같죠. 어둡고 습기차고 또 많은 책들 속에서는 그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사실 나는 이런 반지하실에다 서재를 놓은 것은 계절이나 빛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 추상의 세계에서 머물리면서 사색하곤 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처럼 학교를 이제 졸업 맞고 새로운 삶의 설계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직장 또는 어쩌면 또 새로운 파트너를 얻어가지고 또 결혼할지도 모르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우리 내 서재에다가 이렇게 모시고 보니까 정말 싱그러운 새싹이 늘 어둡고 계절도 없었던 나의 밤까지 찾아왔구나 하는 것을 정말 실감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삶이라는 것이 끝없이 죽고 끝없이 거듭 태어나는 그러한 긴 순환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고 또 출발 끝에 다시 또 하나의 그 종말이 있고 이런 걸 되풀이하는가 하는 것을 그 시간의 고리새에서 잠깐 머물러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켜 봤으면, 그렇게 해서 그 출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교를 떠나서 사회에 갔을 때 지금까지 기나긴 학교의 생활, 아마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정해진 어떠한 아무리 험하더라도 하나의 그 궤도를 달리는 것 같은 삶에서 이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이러한 그 사회의 전면에 나서는 이런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 함께 좀 얘기해보자 하는 것이죠. 재미난 것은 그 들판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새싹들이 있는데 그 새싹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한 문자에 왜 출발의 사상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출발한다는 출자 있죠. 그걸 이렇게 보세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땅에서 이파리들이 기어나오는 모양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한다는 것은 봄 새싹들이 이렇게 돋아나는 것이고, 또 인생이라고 그랬을 때 삼자, 생이라고 하는 것 쓴 것도 똑같이 출자처럼 땅에서부터 말하자면 이 새싹에 올라오는 모습을 그린 것이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새싹처럼 흙에서부터 끝없이 돋아나고 피어나고 그리고 위로 향해서 자꾸 솟아나려고 하는 그 의지,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는지 몰라도 우리는 자꾸 살아서 솟아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한자로 이 출발이라고 쓴다든지 인생, 생활 이렇게 썼을 때는 늘 그 봄 들판에 새로 피어나는 또 돋아나는 새싹들을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어느 외국 작가도 그랬지만 처음 아프리카에 갔었을 때는 이건 사시사철 여름이니까 꽃들이 너무 탐스럽게 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야 여기야말로 극락이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뭔가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사시사철 그 사람 얼굴보다도 더 큰 그런 그 찬란한 꽃들에 그 매료돼 가지고 그 찬양을 했는데 한 달쯤 살고 나더니 전혀 정반대의 소감을 이제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들지 않는 꽃, 다시 말하자면 긴 겨울의 구근 속에서 잠들지 않는 꽃은 진정한 꽃이 아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는 꽃들만 이게 정말 우리들에게 감동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새롭게 출발한다 하는 뒤에는 그동안 출발하기까지의 그 긴 겨울의 구근을 가지고 있었다. 그 추운 곳에서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출발한다, 새로 태어난다 하는 거에는 많은 그 진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 없이 누가 출발과 새로운 삶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랭보라는 시인은 퍽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 새가 어느 때 제일 아름다우냐 이거예요. 여러 사람들 아마 새가 울 때, 하늘을 날 때 이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새가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은 허공을 날고 있을 때도 아니고 나무에 앉아 있을 때도 아니라는 거죠. 나무에서 하늘을 향해서 막 날아 올라가려는 바로 그 순간 날개 깃털이 그냥 막 부풀어 오르고 마치 그 항구에서 떠나는 그 도처럼 막 부풀어 올라가서 그 떠나려는 그 순간, 아마 그것이 수도버치로 재면은 몇십 분지 1초쯤 될 거예요. 그 순간이 제일 새가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다고 지금 출발하는 자는 추악한 사람이 없어 다 아름답고 신선감을 준다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새로운 출발 속에는 반드시 많은 시련들이 겪어왔고 앞으로 겪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당근 신화 같은 데도 가만히 보면 웅녀가 왜 100일 동안 동굴 속에서 쑥하고 마늘만 먹고 기하라 그랬는가. 그 쑥마늘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 민간 의료에서 뭐 이 치료하는 그런 것이니까 의약품과 관계됐을 것이다. 그래서 의약품에서 그것을 의학적 레벨에서 이제 그 쑥과 마늘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쑥마늘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그 쓰고 먹기 역겹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고난을 통해서만이 짐승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고난을 겪어내는 것이다 해서 시련으로서 그 어둠과 쑥마늘을 준 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출발의 사상이라는 레벨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인동식물 쑥마늘이 사실 어떤 풀보다도 일찍 그것이 파란 싹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마늘 같은 거 겨울에도 놔두면은 파랗게 그 새움이 트지 않습니까? 또 나도 시골에서 자라났지만은 제일 먼저 배고픈 사람들이 들판에 가서 나물로 캐올 수 있는 것이 쑥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그 쑥마늘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그 추운 겨울을 빨리 극복하고 아직도 눈이 군데군데 남아 있는 데서 생명의 의지를 보여주는가. 그것이 그 쑥과 마늘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곰이 하나의 웅녀가 돼서 새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 긴 겨울을 견뎌내는 그 인동식물로서 상징되는 쑥과 마늘을 먹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사실은 우습게 들릴는지 몰라도 100일 동안에 깜깜한 어둠 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이제 출발의 새 아침에 딱 섰다 이렇게 봤을 때 당근 신화라는 게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인이면 다 마음속으로 하나의 웅녀의 변신 같은 걸 느껴요. 사실 그 당근 신화를 너무 이 종교적인 걸로 해석하거나 뭐 미신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지 않고 문학적인 이미지를 보면 참 아름다워요. 그 마장 곰이 뭡니까? 거친 그 털이 있고 말이죠. 또 추악한 얼굴 모습 이런 하나의 곰이 말이죠. 얼마나 시시절절한 소망을 가졌길래 그 인간이 되려고 했는가. 그 상승지향적인 거. 차차 얘기하겠지만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높아지려는 상승지향하려는 마음이 큰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남이 나라도 다 그럴 것 같지만 구두 닦기 애들보면 아유 난 일평생 구두나 닦자 뭐 이러고 자기가 또 어떤 선생이면은 나는 여기에서 그냥 만족하지 이렇게 하지 다시 또 대학원에 들어가서 교육대학원 들어가고 여간에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상승지향하려는 자기를 변신해서 끝없이 바꿔지려는 것이 참 한국인이 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곰이 보통 그러한 그 짐승들 상태에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동물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인간이 되려고 하는 꿈. 이런 꿈들이 한국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비록 가난하게 살고 어렵고 시련의 나날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아침과 인간이 되려는 모든 털이 뽑히고 가장 아름다운 그 웅녀로서 그 화신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안으로부터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의미에서는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웅녀 이상으로 새 아침이나 또는 자기 변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말 중에 참 아름다운 말이 되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들이 흔히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그 욕중에서 정권에서 참나 우스운 걸 본 것이 바로 얼마 전에요. 그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그 사할인인가 거기 동포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자기를 내버리고 갔다 이거예요. 기껏 큰 욕을 한다는 것이 막 분노를 해가지고 하는 게 그것들은 사람도 아니다 이래요. 사람도 아니다 그래. 말하자면 최대의 욕이 사람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 것이 최대 이상인 것처럼 최대의 욕이 사람도 아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 쟤 못됐어 그러다 해서 저 사람이 덜 됐어 그러잖아요. 된다는 건 뭐예요? 비카밍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카밍 조금씩 인간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곰의 상태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한 나의 삶이란 뭐냐 나란 뭐냐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민등록증은 정확하게 수치 하나 안 틀리게 죽을 때까지 쫓아다닐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인격의 형성이나 꿈이라는 것은 끝없이 되어가는 도중에 있는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생성되어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침묵해야 됩니다. 아무리 추악한 거라도 무엇인가 생성되어 가고 있다 할 때는 뭐가 될지 압니까 이게.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답다는 건 가장 아름다운 생성 앞에 스타트 라인에 딱 서 있다 이런 얘기. 미운 사람이 없지요. 되어가는 사람들이니까. 특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참 잘 됐다 못 됐다 뭐 사람이 덜 됐다 덜 돼먹었다
저 사람은 참 사람이 됐어. 이렇게 한국 사람은 끝없이 존재가 아니라 생성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아까 단군 신하들의 예처럼 인간들이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끝없이 출발하는 그 소망, 시시절절하는 그 소망 속에서 삶을 한 단계 한 단계 높여가려는 꿈이 어느 민족보다도 강했던 것이 우리들이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가슴이 뿌듯해지고 마치 그 첫 새벽에 말이죠. 그 망망한 대에다가 돛을 걸고 그리고 꿈이 부풀어서 막 항해하려는 사람들처럼 갑작스레 막 근육이 막 근지러워지고 말이죠. 막 지꿈에도 당장 뛸 것 같은 생각이 나지만 그러나 한 발자국 이 사회에 나와 보면은 이게 흙 속에 묻혀 있을 때 싹이라는 건 몰랐는데 그땐 뭐 새들이 찍어 먹지도 않고 사람이 밟지도 않았는데 이게 움이 트면서 그 순간부터 무수한 방해자들이 바람이 새가 또 어떤 짓궂은 사람의 그 구둣발이 그걸 이제 밟고 지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출발의 사상이 아름답다고 내가 말했지만 거꾸로는 이 출발처럼 긴장되어 있고 추락하는 거. 추락하기 쉬운 게 없다. 비행기 탔을 때 그러죠. 마의 5분이라고. 비행기라는 게 수십 시간 날라도 끄떡이 없어요. 제일 위험한 거는 이륙할 때 5분이라는 거죠. 대부분 사고가 비행장 뜨는 그 순간에 이게 말하자면 좌절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이 순간에 그 출발하는 그 스타트 라인 속에 있다. 그건 아름다우면서도 극히 긴장된 순간이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올림픽 때 무가 제일 아름답던가라고 물어요. 그 여러분도 뭐 누구겠어요? 되게 보면은 그 뭐 체조 경기하는 그 여자들의 묘기 그 다 아름답다고 그러죠. 또 다이빙 하는 거 아름답다고 그러죠. 내가 보기에는 그 가장 아름다운 것은 100m 선수들이 왜 그 출발점에서 탁 서서 뛰기 그 몇 분 전에 그 긴장된 그러면서도 서로 그 목표점을 향해 가지고 막 돌진하듯이 서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뭐 조이너스인가 그 뭐 달리는 뭐 패션 뭐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100m 경기 라인산에 8명 최후 주자들이 쫙 서 있는 모습은 조이너스도 없고 누구도 없어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처럼 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긴장 속으로 말하자면은 평온한 잠 속에서 지금 새로 눈 뜨고 무엇인가 생성하려고 하는 그런 긴박감 속에 있다. 그리고 보면은 벌써 여기 직장에 나가는 사람도 벌써 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알기로도 아마 그 출판사도 다니고 뭐 또 리포터 뭐 이런 여러 일 되면 학교하고 너무 다르다 그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학교에서는 원리를 배우는데 사회에서는 모든 것들이 모순에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비합리인 것 같고 뭔지 지금까지 그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또 화염병을 던지고 막 뭐 할 때만 하더라도 참 뭐 이상 있는 것 같았는데 와보니까 이건 절벽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가슴이 한옆으로는 출발의 그 긴장과 함께 처음 낯선 사회에 할 때 이게 아니구나. 내가 그랬으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꿈꾸던 삶이 이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지적인 훈련을 받았는데 실제 사회라고 하는 건 합리주의가 아니라는 거. 이치가 없다는 거 말이에요. 이런 데서 되게 절망하고 이제 좌절하게 된다. 도대체 합리주의라는 게 뭐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지금 출발의 사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귀중한 교훈이 뭐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될 거다 하는 것이죠. 사실 내 자신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국민학교 교과서에 뭐가 있냐 그러면 물리 그 과학 시간에 얼음이 녹으면이라는 게 있대요. 문제가 얼음이 녹으면 뭡니까? 물이 되죠. 그러니까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 이게 과학 정답인데 가끔 어떤 애들은 엉뚱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가 아니라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 낭만적이면서도 이 과학 시간인데도 사실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오지.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게 다 틀렸다. 얼음이 녹으면 하나의 정답을 요구하니까. 그러나 이런 학교의 규격이 있는데 하나의 정답이 늘 있어요. 우리들이 리포트를 써도. 그런데 사회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다고.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여태까지 답이 하나라면 참 편한데 선택하기도 편한데 답이 여러 가지면은 말이죠. 여러분들 자신들이 답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 자신들이 어떤 물음 속에 끝없이 스스로 답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재미난 흐루시조프가 이제 농노하고 자유인을 비유하기 위해서 썼다는 그 얘기인데 아주 재미난 말이 있어요. 그 농노 보고 말이죠. 너 오늘 가가지고 밭에 나가가지고 이 감자를 다 캐라 그런 거예요. 그 예 주인님 하더니 그냥 아침 일찍 가서 저녁에 다 일을 하고 돌아왔다. 이튿날은 야 거기다가
그것을 한 구덩이에다가 전부 몰아넣으라. 또 갔더니 얘 주인님 해놓고 또 전부 그걸 모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큰 감자는 오른쪽에다 넣고 작은 감자는 왼쪽에다 넣으라 그런 거예요. 제일 쉬운 걸 시킨 거죠. 이제 맞아 집어넣는 거니까. 근데 이게 아침에 나간 농노가 노예가 영 돌아오질 않아. 그 주인이 이상해가지고 나가봤더니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멍청하니 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야단치니까 주인님 어떤 어려운 일을 저에게 시키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감자 하나씩 들을 때마다 이것이 큰 감자인지 작은 감자인지 왼쪽에다 넣어야 될지 오른쪽에다 넣어야 될지 이것을 선택하는 게 너무너무 괴롭다.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인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만 듣고 일하는 것은 이건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라고. 그러니까 노예에게는 어떤 어려운 일을 시켜도 달갑객을 받고 또 열심히 일하지만 제가 머리를 써가지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그건 아주 지옥과 같으니까 차라리 이 얘기를 하든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는 이 합리주의가 아닌 이 비합리주의적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겪어왔던 합리적 세계, 이치를 따지고 사는 사회, 이상이나 어떤 정답을 위해서 살던 이 시대,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선택하지 않아도 이미 다 이런 학교 규격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삶을 사람들에게 최초로 말하자면 자기를 당황하게 하고 얼굴을 붉히게 하고 그리고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이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문제, 이 선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도전을 받는. 그런데 바로 그것이 근대 합리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 문명의 문제하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직면한 거기에서 선택하는 문제하고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말하자면 후기 근대 사회하고 오늘날의 직장 생활하고 현대 문명이 전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에 도전하고 어떠한 그 출발의 사상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삶을 조각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가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데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건 아주 합리주의적 사회다. 그래서 늘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런 사회는 이치가 지배하고 폭력이나 모순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어떤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다. 이걸 근대사회라고 그러죠, 흔히들. 그렇게 알기 쉽지만 사실은 거기에도 많은 모순점이 있고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기업이 그렇게 합리주의를 내세우지만 사실 그게 아니다. 100만 불짜리 전자로를 사는 데는 중역회의에서 1분 만에 만장일치로 가결했는데 새로운 롱구 코치가 흑판 하나 사달라고 하는 그 안건에 대해서는 무려 서너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그것을 그 경론을 벌린 끝에 부결시켰다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러니까 어떤 그 거대한 조직에 우리가 뭐 100만 불 하면은 정신이 아찔해서 뭔지 몰라요. 그런데 흑판 하나 하면은 전부 자기 의견들이 있다 이거지요. 이런 게 마냥 우리 사회고 아무리 합리적으로 따진다 할지라도 이치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러면은 나는 20세기의 마지막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21세기에서 앞으로 뛸 사람들이에요. 이걸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한국 사람에게는 참 유리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합리주의 얘기를 하지만 서양 사회는 인간들은 전부 이치로 따져서 모든 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합리성을 하나의 이상으로 삼았던 사회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인간은 이치만 따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근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서양 사람들이 훨씬 앞서고 한국 사람이 뒤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 이치를 따져야지. 그래서 뭐가 재미난 소린가 그러면 서양에서는 요만한 국민학교 어린아이들, 특히 뭐 불란서네가 갔을 때 느꼈던 거는 이런 아이들이 소꿉장난 하면서도 제일 많이 쓰는 소리가 빠스크라는 말. 빠스크는 왜냐하면이란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봐요. 어린애들이 이렇게 소꿉장난하면서 말끝마다 왜냐하면은 우리 엄마가 나갔기 때문이야. 왜냐하면은 우리 집은 뭐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얄밉잖아요. 어린애 같지 않잖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보다도 빠스크를 생각하면서 얘들이 자라나는 소위 데카르트적인 그 카르테시안이라고 그러죠. 합리주의가 지배해서 몇 세기를 이제 말하자면 근대화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후기 근대 사회는 이러한 합리주의를 하다 보니까 점점 세상이 이상해지더라 이거예요. 이치로 따질 수 없는 것도 참 많은데 모든 걸 이치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폭력이 생기게 되고 절망이 생기게 되고 또 융통성이 없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러네. 그게 비근한 예로서 여러분들이 참 믿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미국에는 지금 변호사하고 법을 다루는 판사가 몇 명이냐 그러면 불과 20년 전에도 25만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20년 동안에 꼭 배를 눌러서 지금 50만 명의 변호사들이 움직여야 이 사회가 움직인다고 해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개인 국민 소득에 있어서도 일본이 미국을 압도하고 또 전체 GNP에 있어서도 경제대국인 하나의 비등한 미국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 와 있는데 거기에는 어느 정도로 변호사가 없느냐 그러면은 15분지 1, 1인당 15분지 1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매사를 법대로 따지고 밝히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사회에 변호사들을 갖는 그 사회하고 인간들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약간의 무슨 원 있어도 서로 끌어안아주고 포용해주는 그 사회에는 15분지 1의 변호사만 가지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이렇게 볼 때는 정말 우리들이 변호사를 내세워서 그냥 이웃하고 끄트만 소송하고 아주 그 사람들은 말끝마다 그냥 소송한다, 수한다, 뭐 크레임 건다, 밤낮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계를 내보더라도 미국의 기업이라고 하는 건 안 쓸 때다 쓸 돈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1년에 180억 불이에요. 180억 불이면 우리가 겨우 지금 100억 불 벌었다고 막 좋아하는데 그 거의 배 가까운 돈을 변호사들에게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AT&T 회사라고 굉장히 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900명의 변호사, 전속 변호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서류 만들고 전부 하나서부터 열까지.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질 않아요. 인간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미국 사회가 정말 변호사 없이는 종이쪽 없으면 못 들어가는 사회다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러나 믿으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재미난 통계를 내가 최근에 봤는데 같은 나라 사람이라면 믿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태리 사람들이 예라고 대답한 게 몇 프로 같습니까? 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들은 7%만 고지 믿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말이죠. 93%가 불신이에요. 우리 보고 불신 시대 불신 사회라고 그러지만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이 조금 높아요. 독일이 우리가 정확한 거 보고 독일 기계 같다 그러는데 이것이 18%입니다. 미국만이 유독 55%가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회인데도 사람들은 변호사에 맡기고 서류를 꾸미지 않고서는 잠시는 믿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다. 그렇게 되니까 미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합리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건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들이 이상으로 생각했지만은 따지지 않고는 못 살아가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의 경우는 어떠냐 그러면은 옛날부터도 합리성이라는 걸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치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토레란스, 어떤 관용이라든지 덕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제일 최고 가는 장군이 어떤 장군이냐 옛날에 제일 핫질 장군이 심센 장군이고 그 다음에 용장이고 그 다음에 지장이고 최고 장수는 덕장이에요. 덕으로 다스리는 장군이라고. 그러니까 이 덕이라는 게 뭐냐. 이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야. 이 덕이라는 것은 끌어안는 거라.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전통적인 하나의 내려온 것은 합리성을 넘어서 살자. 그러니까 비합리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자는 게 아니야. 합리만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합리 이상의 것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뭘 보면 아느냐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직장에 가면은 제일 여러분들 주눅 들이는 말이 있을 거예요. 상사들이. 뭐라고 이치를 막 따지는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러면 이제 직장장이 뭐라고 하냐면 자네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그러면 말이죠. 무의식적으로. 예, 따집니다. 이런 사람 절대 없어요. 무의식적으로. 아니, 따지자는 게 아니라요. 그래 놓고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따진다는 가치를 일단은 전통적인 가치로 보았을 때는 따지는 건 나쁜 것이다.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당신 지금 부부지간에 지금 꼭 이렇게 따질 거야? 그러면 아예 나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꼭 따진다고. 따지려면 따지는 게 아니라고 해놓고 따지는 게 한국인이다. 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 마스크 어린애들이 왜냐하면 피코스 밤낮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분석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쓰는 말은 그냥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냥이라는 건 내추럴해. 아무것도 안 따진다는 얘기. 그냥. 그래서 친구들 왔을 때 너 왜 왔니? 그러면 서양에서는 정말 이거 랑데부 딱 하고 무슨 용건 때문에 아무리 친해도 다 일일이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친구집에 놀러 갔을 때
너 왜 왔니? 묻긴 묻는데 뭐 때문에 왔다 하는 사람 없어요. 또 그렇게 답변하면 그건 친구가 못 됩니다. 저 되게 맥히나라고 그러죠.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친구가 되느냐. 아니 그냥 지나가다 왔다 그러죠. 왜 그냥 지나갔다 왔겠어요. 보고 싶어서라도 왔겠지. 그래놓고 실제 중요한 것은 신발 신어가면서 야 돈 좀 꺼줘라 뭐 이러고서 말해. 근데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는 것이 참 이것이 이제 뒤에 포스트 모던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관리 사회는 참 어려워. 우리나라는 관리한다는 건 일일이 따지고 자료 재고 또 모든 것을 그 결과 기능을 재는 이런 건데 한국 사람들은 관리 사회가 아니고 참여 사회야. 마음이 움직여서 서로 파티시페이트하는 게 참여 사회라.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경영, 국가 관리 이런 모든 것은 합리주의 사회의 근대 사회에서는 관리 체제로 간 거예요. 관리 체제로. 하나의 직장도 관리 체제, 국가도 관리 체제, 가정도 관리 체제네. 전부 관리한다고. 그런데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관리를 잘해봤자 질서는 잡힐지 몰라도 마음은 다 죽는다 이거예요. 정말 하고 싶어서 하고 뛰고 싶어서 뛰었을 때 이게 사람 아니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신바람 나지 않으면 일 안 하잖아요. 재미난 속담 많잖아요. 그 평양감사도 제하기 싫으면 안 한다. 이것이 아주 참여사예요. 마음이 내켜야 된다. 난 늘 얘기하는 1번만 하더라도 아이고 관리사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축소지향에서도 썼지만은 먼지 하나 안 놓치고 하나하나 따져가는데 여러분들이 한국에 태어난 것을 어느 때 감사하느냐 그러면 한번 일본에 가보세요. 직장생활 해보세요. 또 고등학교 한번 다녀보세요. 심지어 칼라는 여기다가 뭐 행카치프를 집어넣으면은 칼라는 높이가 얼마야 되고 행카치프를 바깥으로 내놓을 때는 3mm만 내놔라. 아주 그냥 그 교칙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식으로 직장에 딱 가면은 하여튼 그 먼지 하나하나까지도 규격화되고 전부 관리가 잘 돼가지고 정말 일본 사람들 공장 같은 데 가보면은 뭐 구석구석까지 관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처럼 기분 막 참여하는 신바람 나는 이런 바이탈리티가 없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사회에 나와서 어리둥절한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전통 가운데는 빨리 이치를 따져서 합리적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 이 회사에 또는 이 사회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소위 그 신명나는 하나의 상호의 아이덴티티, 서로의 일체감 이런 것들이 참 한국인에겐 중요한 것이고 그래야 이 사회를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본이나 서양 사람들이 관리 사회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뒤에 이제 정석 문화를 다시 이제 이 합리주의 사회를 뛰어넘는 게 뭔가 해서 이제 정석 문화의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직장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 신명이 난다, 내가 참여를 한다 하는 건 반드시 이치를 따지지 않는 집단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가족 집단이 이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가족에서 이치를 따지자면은 아마 여기 부모들로부터 벌써 해고된 사람이 참 많을 거다 이 말이야. 난 이만큼 너희들한테 돈 주고 이만큼 잘해줬는데 넌 학교 성적이 왜 이러냐. 이러니 넌 그만두고 딴 사람 갖다 내 아들 삼겠다. 이게 이치사회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의 자식이라도 끌어안는 어머니 마음이 합리주의냐 이거예요. 어머니 가슴이 합리주의냐 이거예요. 이치만 따진 거냐.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치만 따지고 따지니까 싸늘한 사회가 되고 관리적 사회가 됐지만 한국에서는 비록 저 녀석이 과실을 했지만 또 무능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한 집안 식구인데 한 회사 사람인데 내보낼 수 있나.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포용력이 아무리 각박한 근대 사회라도 이치가 부족한 대신에 그런 정의 세계가 또 잘 찾아보면 여러 곳에 있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그 직장이나 우리들이 사회에서 살아갔을 때 이러한 그 참여하고자 하는 그 신이 나는 사회라는 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러면 이것이 나와 너라고 하는 이 칸매기를 없앴을 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러한 참여의 논리를 가져온다. 이거예요. 관리 사회가 아니라. 관리라는 건 언제나 너와 나입니다. 그런데 너 나의 칸매기를 벗었을 때 그냥 이라든가 우리라든가 하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참여의 힘이 있는데 이것이 잘 되면은 그리고 한국 사람처럼 다스리기 힘든 백성이 난 없다고 봐요. 사실 그 회사 사장들이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여러분들 데려다가 말이지 막 해봐라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자존심이라든지 이건 내가 외국에서 다녀봐도 내 외국에서 강연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감탄하고 참 저 사람 기가 막힌 사람이라고 이러는데 한국에서 강연하면은 다
듣고 보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런데 한국 사람은 다 별거 아니라고. 이건 뭐냐면 개개인이 그만큼 프라이드가 강하고 아까 얘기한 성취적 욕망, 내가 더 높아지겠다, 더 커지겠다 하는 성취 욕망이 어느 민족보다 강한 민족이야. 개개인이 황제와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해가지고 따져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있어서는 흥이 돋구어져야 되는데 그 신명이 나면은 세계 최고의 사람인데 신명이 안 나면 이건 최하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사회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나와 너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에 도달했을 때 정말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사회의 자격을 갖는 거다. 말하자면 이걸 문화주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미국의 젊은이하고 다르고 일본의 젊은이하고 다르다. 한국인의 젊은이라는 건 학교에서 배운 것뿐만 아니라 한국적인 어떤 특수한 그 행동 양태가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인데 난 이거 흑석에도 말함 속에서 사실은 우리라는 말을 쓰는 걸 참 나쁘게 생각해가지고 심지어 자기 부인을 얘기할 때 우리 마누라라고 하는 사람이는 도대체 마누라가 몇 명이 걸래 우리 마누라냐 이거예요. 몇 사람이 데리고 살걸래 이랬지만 사실 우리는 나 할 때 우리라는 말 잘 써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합리주의를 넘어선 어떤 그 정의 세계, 참여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빨리 발견해야 된다. 공동체의 시계, 우리를 빨리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라고 하는 건 아마 울타리에 울, 돼지 울 했을 때 이런 그 공간에서 한 그 테리토리, 한 영역에서 사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참 재미난 것은 서양 사람들은 이 위가 안 되는 거라고. 우리란 말을 못 쓰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주주총회를 할 것 같으면은 주주들이 쭉 앉아 있다고. 그럼 보고를 하잖아요, 사원이. 그럼 뭐라고 자기네 회사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주주들도 어느 의미에서는 자기 회사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보고를 하는 사람은 경영진들이다 이 말. 그랬을 때 우리 같으면 간단한데 서양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를 호칭을 합니다. 말하자면 조금 자신만만하고 좀 독선적인 그 사원들은 my company, 내 회사에서는 이럽니다. 내 회사, my company입니다. 그런데 조금 좀 머리가 도는 사람들은 your company, 당신들의 회사는 금년에 뭐 이렇게 한다고요. my 아니면 your. 그래서 my라고 그럴까 you라고 그럴까 이것이 반나 이 사람들에게는 고민거리인데 우리야 뭐 우리 회사라고는 그만 아닙니까? 우리 회사가 금년에 이거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한국 사람들의 슬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벽을 두지 않고 벽을 허물어서 같은 공동의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사역 말하자면 사용주와 사용을 당한다. 고용주 피고용주 이래 가지고 미국의 그 노동조합처럼 적대관계, 미국은 지금도 그래요. 노동조합이라는 건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이고 적이에요. 누가 누굴 이기느냐, 누가 코나로 몰아넣느냐. 이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유명한 경제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의 노동조합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2, 2세기로 들어갔다. 첫 세기는 투쟁, 2세기는 봉쇄. 갖다 코너에다 그냥 봉쇄해버리는 거야. 그냥 싸버리는 거야. 맞으면 기업인이 그 종업원을 근로자들을 싸버리거나 또는 이 근로자들이 봉쇄를 해버리거나 이 봉쇄의 과정으로 들어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대 관계로서 그 부리는 사람과 부림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함께 뭔가 가족의 논리라고 하는 가장 진부한 것 같지만은 합리적인 것으로만은 따질 수 없는 가족 집단을 크게 이렇게 보면은 그것은 우리들에게 한없는 마음의 안정을 준다. 왜? 한 발짝 바깥에 나오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데 가정에서는 완전히 그러한 그 갈등이나 또는 그 이치나 능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집단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직장을 가져가지고 초기에는 정신병원에 가는 사람도 많고 미국에서는 가장 정신과 의사들이 인기가 있지만은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정신이 이상해지는 이러한 사회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정신병 환자가 적고 비교적 그래도 잘 적응될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우리의 집단이라는 것이 합리주의를 넘어서는 하나의 그 지평을 마련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은 우리를 찾는 훈련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옛날에 우리들이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거, 이미 구시라고 생각했던 것을 오히려 그 근대 사회를 넘어서는 현대 합리주의를 넘어서는 힘으로 여러분들이 이용했을 때는 그 사회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하나의 그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나 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서구의 미국의 어떤 회사보다도 여러분들의 보람과 창조적인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쉽사리 우리는 우리 주변 현재 움직여가고 있는 여러 그 세계의 문명의 흐름 속에서 읽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정성문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서양 사람들은 그 알다시피 조경농 그 밀가루를 먹는 빵을 먹는 사람들은 그 소맥 재배를 할 때 우리처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 곡식을 가꾸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원래 그 볼이라는 것이 그 밀볼이라는 특징이 뿌려만 두면은 제절로 자라서 말하자면 타작하면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쌀은 어떻습니까? 쌀은 88번 손이 안 가면은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쌀밥 먹는 문화권, 지금 생산성이 가장 높고 아시아 일대에서 오늘날 참 태평양 시대다. 그래서 아시아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쌀밥 먹는 나라들은 요즘에 다 흥하는데 이상스럽게 빵 먹는 나라 치놓고 신통한 나라가 없어요 요즘에. 그 왜 그러냐? 그것이 뭐냐면 정성 문화와 그 하나의 그 확대 문화의 차이인데 이 사람들은 밀밭을 한 에이카의 땅에서 식량을 배로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 에이카의 땅을 배로 늘려서 2에이카로 만들면 된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팽창주의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식량을 많이 생산하려면 양을 그만큼 많이 해라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 합리주의적이고 아주 그 계산이 수학적 계산이죠. 물량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식민지를 만들고 자꾸 넓은 바다로 나가서 남의 땅을 뺏고 이래가지고 자꾸 팽창주의를 한 거예요. 문화란 말이 뭡니까? 칼처인데 이건 cultivate 하나의 경작하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밭을 배로 만들어감으로써 비로소 소출을 배로 누린다. 이렇게 물량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런데 한국의 쌀 벼농사 짓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똑같은 한마지기 땅이라도 정성을 배로 쏟으면 수확이 배로 나온다. 이런 정신주의적 방법을 썼다 이거예요. 실제로 김 한 번 매줄 거 2번 매주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 아마 경험들이 없어서 그렇지 몰라도 내가 그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파리 같은데 그 근교 그 밀밭 가보니까 잡초하고 곡식이 함께 자라요. 풀을 뽑아주는 법이 없어 잡초하고. 그런데 이 잡초들이 또 꽃들이 핀다고 해서 난 제일 먼저 뭣도 모르고 야 이게 이 농민들이 제법 뭘 안다 말이야. 밭에다가도 이런 꽃들을 뿌려놨구나 그랬더니 사람들이 웃어가며 아 저거는 잡초 빠빠베리 그 코끼리 거라고 하는 그 잡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아무리 게을른 농군이라도 아무개 내 집 밭에 풀이 돋아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끝나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는 열심히 풀을 한다. 그래서 서양은 우위를 자르는 농사법이야. 말하자면은 빨리 결실을 시켜가지고 우위만 막 훑어내는 건데 우리는 뿌리를 북돋아주는 거 배양한다고 그러잖아요. 뿌리의 농사야. 뿌리를 자꾸 북돋아줘가지고 키워준다고. 그러니까 우린 뿌리의 농사고 저 사람들은 그 윗대가리를 자르는. 그래서 배양하다 하는 말. 이런 것이 바로 우리는 인재를 배양한다 하는 건 경작하다. 접작은 칼처인데 칼치베이트인데 우리는 말하자면 그것을 그 뿌리를 북돋아준다. 이런 문화라고 볼 수 있죠. 이래서 대개 이 쌀밥 먹는 문화권 벼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마음들이 어떠냐 그러면은 전부가 어떤 그 정성을 들인다. 그러니까 공산품을 만든다 할 때 칼도아 교수가 실제로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만에서 제일 우수한 이 조립공들의 과거의 그 경력을 살펴보니까 전부 그 논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세계 3위인데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칠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적어도 우리 선조들이 벼농사를 지면서 88번 손이 가야지만 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그 전통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있기 때문에 일을 할 때 말하자면 섬세하고 정성을 들이고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은 약손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지러주면 다 병이 낫듯이 하나의 그런 그 어머니 손과 같은 생명이 있고 정성이 담기고 사랑이 깃드는 테크놀로지 그 기술 이것이 비인간화돼 가지고
말하자면 원폭을 만들어내고 말이지 인간을 소외시키고 이런 그 기계 기능 일변도로 간 하나의 문화의 거대한 반대 질문을 여러분들이 낼 수가 있는 것이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인간을 위한 기술이라는 뭐냐 정성이 담긴 기술이다. 이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용해가지고 미국을 앞지르게 되는데 미국은 전부 기능주의예요. 참 어떻게 하면 이것을 기능적으로 빨리 되나 이런 거죠. 그런데 일본은 아까 전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전통적인 하나의 그 참여의 논리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공동체적인 것 또 그리고 정성 이래가지고 불합격률이 1ppm이니까 100만 분지 1밖에 안 되는 소위 그 거의 불합격품이 없는 우수한 하나의 제품들을 만들어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한국에서 할 수 있다. 왜? 우리에게도 일본 사람의 몇 배나 더 짙은 정성 문화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능만 따지지 말고 각자가 이 정성을 들여서 회사에 또는 자기가 맡은 일을 해 나갔을 때 이것은 구식 경영 방법이 아니라 구식의 회사 사람으로서 구식의 윤리가 아니라 오히려 포스트 모던 앞으로 오는 시대의 새로운 덕목과 결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는 게 아주 재미난 사회인 게 옛날에는 이런 정신주의 같은 것이 그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미신이다. 또 그런 정신주의라고 하는 건 사실 이 기능적인 게 아니다. 근데 요즘엔 가만히 보니까요 기능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차고 있는 시계 이게 지금 말이에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 기능 시계가 잘 맞느냐 안 맞느냐는 이제 거의 문제가 안 되죠. 패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봤을 때 기분이 좋냐 나쁘냐 말하자면 정성 마음의 문제로 옮겨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질 만능 시대라고 그랬는데 이제 서서히 기능이 극한까지 가면은 단순한 기능보다는 마음이 문제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포드 공장에서는 기능 위주로 만들었으니까 찰리 채플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이 45도 이상 굽히지 말 것, 한 발짝 이상 옮겨가지 않을 것. 그건 얼마나 기능적이에요. 그래서 콘베어 벨트가 벨트 오면 그걸 막 조이면 한 사람이 자꾸 조이면 뭐 이건 뭐 손만 가진 사람 다 조이죠. 그렇게 하면 기능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이건 애담 스미스가 생각해낸 건데 원래 똑같은 일을 공정을 수십 개로 나누어 가지고 분업을 하면은 생산성이 배로 몇십 배로 늘 수 있다. 이런 기능주의 방법을 도입한 것이 소위 콘베어 벨트 시스템이에요. 그 포드라는 사람 미국 사람 포드가 이것을 1901년에 이런 걸 해가지고 드디어 1913년에는 T형카라고 그래가지고 이 콘베어 벨트로 만드니까 엄청나게 싸게 다량 생산이 가능했다. 이게 우리의 근대 산업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콘베어 벨트가 어떻게 됐나? 찰리 채플린 영화처럼 하루 종일 이것만 조이게 만드니까 기능은 되는데 마음이 병들어 버린다고 이 노동자는. 그러니까 퇴근할 때도 보면 여자 그 단추만 봐도 가서 막 조이려고 가서 그런다고. 이런 것이 말하자면 오늘날 기능주의가 과연 옳은 거냐 합리주의가 과연 옳은 거냐 하는 것이 벽에 부딪혔을 때 그 해답은 오히려 어디서 구해지느냐면 일본에서 한국에서 싱가포르에서 그 불결 믿는 나라에서 유결 믿는 나라에서 뭔가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화의 아주 정체된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신유교주의라는 게 있다. 가족이 안정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하지 않는가. 또 어떠한 그 데메리트, 이 비실적, 실적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정이 포함됨으로써 종신고용처럼 안심하고 일평생 일할 수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새로운 근대를 넘어서는 지혜들이 생겨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입장에 서 있고 한국의 경영이라든지 한국의 사회가 미국이나 일본의 능률주의를 앞설 수 있는 하나의 팩트는 가능성은 바로 한국인들의 어머니의 손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어떻게 생산의 창조적인 것에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 저건 참 옛날 듣던 소리고 요즘에 누가 저런 촌소리는 얘기할 건가. 그런데 그렇잖아요. 최고 경영자인 그레이 메타라는 사람이 최근에 쓴 광고에 보면 너무 놀라운 얘기를 썼다고. 뭐라고 썼냐면은 경영도 해야 되고 판매도 경영도 해야 되고 의사도 돼야 되고 정원사도 돼야 되고 예술가도 되어야 하고 의사도 되고 또 무슨 뭐 선생도 되고 수십 개의 쭉 항목을 해놓고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혼자서 해치울 수 있는가. 이것을 혼자서 해치울 수 있는 사람은 초인이로다. 최고간 기능인이로다. 그 이름은 가정주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정주부의 어머니가 최고의 이게 뭐겠어요. 어린애들 아프면 의사 노릇도 하지요. 남편 돌아오면 심리학자가 돼야지요.
또 가서 그 정원을 뽑으려면 다 식물학자가 돼야죠. 이 많은 역할을 소리 없이 해나가는 게 주부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 사람들의 합리주의, 기능주의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어머니의 손, 말하자면 수백 가지 일어나는 어머니의 손이라고 하는 비전문성, 하나의 그 정성의 문화, 이런 데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뭔가. 일본 사람이 그런 걸로 성공했지만 우리는 더 성공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인들의 이 정성문화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마음과 마음을 주고 오는 데는 최고의 그 참여의 기술이 있었다. 관리 기술은 약했지만 참여의 기술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아까 그 눈치챌 수 있는 사람도 여기 있겠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 이 손님들 오면 커피를, 우리 아주머니가, 시골에서 온 아주머니가 커피를 내오면은 칠철 막 철철 넘치게 가져온다고. 그 막 엎질러지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밤낮 눈 흘리지만은 한 번은 내가 막 야단쳐가지고 커피 좀 제발 좀 그렇게 철철 넘치게 가져오지 말라고 막 이런 엎어지지 않냐고 그러니까 눈을 싹 흘리면서 나보고 하는 사람이 먹는 거 가지고 그러는 거지라고. 이게 한국인의 마음에 뭔가 같은 차를 끓여내더라도 철철 넘치게 해준다. 이런 정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옛날 것이냐. 나는 그런 철철 넘치는 정으로 텔레비전을 만들고 그런 걸로 자동차를 만들고 그런 정성으로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세계 최고에 있어서의 생산적인 가장 크리에이티브 잡을 가질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정성문화라고 하는 것을 언뜻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전근대적인 정신주의라고 볼지 모르지만 오늘날에 있어서의 국제 경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성의가 담겨지면 불합격률이 낮아지니까 수율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국제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미래의 경쟁,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했을 때 우리들이 미래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기능적 합리주의로부터 커뮤니케이티브 레셔널리즘, 마음과 마음을 통해지는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개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새로운 생산성,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한 회사를 보다도 더 풍요하게 만들 수 있고 내 가정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사람은 그래요. 노하우. 어떻게 하느냐. 노하우라는 말 요즘 많이 쓰죠. 노하우를 익혀온다. 뭐 방법, 노하우. 근데 일본 사람은 노와이예요. 노하우만 가르쳐주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참여를 안 한다 그거예요. 맹목적으로 이렇게 해라. 왜 그렇게 하느냐를 알아야 된다. 이게 그 QC 운동을 벌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술을 가르쳐줌과 동시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 노와이라고 그럽니다. 노와이. 그러니까 미국의 근대 산업주의를 말하자면 발달시킨 것이 노하우라고 그러면, 노하우라는 그 말이라는 것도 만든 말이죠. 노하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안다. 노하우. 근데 일본에서 이 부흥시킨 말은 노와이예요. 노와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마쓰시다의 전략이에요. 그럼 한국은 뭐냐? 노하우냐 노와이냐. 한국 사람은 노왓. 무엇 때문에 하느냐를 모르면 한국 사람 알면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사실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100억 불이라는 흑자를 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하우나 노와이만 가지고 사는 민족일 것 같으면 50 비리고 뭐 이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 살게 해줬는데 100억 불이라는 흑자를 내줬는데 전부 박수치고 독재를 했건 뭐 했건 다 박수치고 뭐 이러고 손 흔들어줬을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은 참 까다로운 민족이에요. 노하우 노와이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 노왓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답지 못한 거, 의롭지 못한 거 이런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떠한 번영이 오더라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의 우리들의 경쟁,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기능주의를 어떻게 우리들의 그 정감과 정감을 나누어주는 새로운 의미에 있어서의 정성문화를 이것을 고쳐줄 수 있는가. 이걸 나는 고봉문화라고 그러죠. 고봉문화라고 그래서 머슴밥 같은 것도 퍼줄 때 꾹꾹 눌러서 이렇게 고봉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럼 같은 거라도 그릇을 크게 해가지고 살살 펴주는 것보다 그릇 작은 데다가 꾹꾹 눌러주면 양은 똑같아도 받는 사람이 상당히도 날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해줬구나. 더 주고 싶은데 이것이 더 주면 이제 막 와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최고, 내가 줄 수 있는 최고, 그릇보다 언제나 큰 마음,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기술, 하나의 그 교묘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술이 됐다. 어렸을 때 그 우리가 이 한국인들의 장사 못한다고 그러지만 아니죠. 한국인들의 장사는 전부가 이 정성문화, 정예문화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보면 엿장수들의 상업술이라는 게 뭐냐. 미리 15너치 주면 15너치 잘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근데 15너치 사면은 8원, 7원어치만 주고 3원어치는 두었다가 덤 주세요 이러면 옛다고 준다고. 그러면 똑같은 걸 팔아도 적어도 같은 물건을 받아와도 기분은 상당히 좋다 이거죠. 덤으로 먹는 거니까.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의 거래는 이걸로 끝났지만 그 외로 인간적인 거래로 덤을 주고받는다. 요 덤의 사상이 치사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휴먼 커뮤니케이션. 인간과 인간의 마음을 주고받는 거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서양인들 없었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두 손으로 동시에 때리지 않는다. 한 손으로 때리고 한 손으로는 그 아픈 데를 어루만져 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잘 나타내지는 게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최후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만찬에 보면은 그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를 판 유다에 대한 미움. 그러니까 유다는 징벌하면서도 동시에 그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니까 예수님의 손을 어떻게 그렸느냐 그러면은 하나는 이렇게 손바닥을 그리고 하나는 손등을 그렸어요. 이 손등은 거부하는 것이고 이 손바닥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손이 똑같이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 손등을 보여줬거나 똑같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하나는 펼쳐지고 하나는 주먹을 줬다. 그래서 나는 그 교인은 아니지만은 서양에도 그런 전통이 있다. 반드시 그 정예색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거 서양 사람들도 알고 있다. 여러분들 성서 제일 첫 줄 창세기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죄를 졌다. 내쫓는다. 그럼 그만 안 해요? 법만 가지고 살아가는 합리적, 기능주의적, 한목적적 사회라면 그냥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구절이 하나 거기 숨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담, 이브를 이제 내쫓은 거예요. 그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풀로 잎사귀로 앞을 가린 것을 측은하게 생각하시어서 가죽옷 한 벌씩을 지어서 입히셔서 내쫓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보낸 게 아니고 가죽옷으로 다 마지막 선물 하나씩을 주고서 내보낸 거죠. 말하자면은 이러한 그 정감의 교감이라는 것이 기능을 따지는 것보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의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출발의 사상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생각되어지는 부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뭐 이렇게 그 자로 재듯이 과학적으로 뭐 컴퓨터 이런 건 다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인간다운 하트의 문제, 마음의 문제이고 직관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옛날 모든 영웅은 007 영웅은 뭡니까? 제임스 본드. 가방 들고 다니죠. 007 가방. 그 안엔 그냥 모든 앞으로 일어날 것이 계획에 전부 합리적으로 돼 있어서 붙들려 가거나 무슨 위급할 때는 그 만능 여의주 같은 거죠. 여의봉 같은 거 탁 따면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와요. 이건 근대의 영웅이다. 제임스 본드는. 진짜 포스트 모던의 영웅은 맥가이버. 아무것도 안 들고 다녀 이거는. 빈손으로 탁 들고 가서 위험하면은 탁 와가지고 무슨 주사가 있으면 그놈으로 전파 교란기 만들다든지, 또 무슨 권총 같은 걸 원래는 사람 쏘는 것이 권총의 무기인데 권총의 그 손제비로 몽키 스파나처럼 말하자면 그 감금되어 있는 나사못을 풀어가지고 탈주한다든지. 그러니까 맥가이버는 빈손 들고 다닌다. 그걸 가만히 보면 내가 늘 얘기하다시피 서울의 가방, 서양의 가방이라고 하는 건 전부 계획된, 미리 계획된 합리주의적인 그릇이라고 한다면, 가방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보재기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미리 뭘 싸갈 계획이 없어요. 그냥 보따리 하나예요. 이만한 보재기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수박이 생겨도 쌀 수가 있고 술병도 쌀 수가 있고 뭐든지 쌀 수가 있는데, 앞으로 뭐를 넣을 것이다 하는 걸로 예측한 가방이라고 하는 것은 가방에다 수박을 갑작스러지면 어디다 누웁니까? 못 누우잖아요. 이러니까 그 서양 사회가 가방과 같은 사회라면은 한국 사회는 보재기 같은 사회니까 대단히 플렉시빌리티가 있다. 융통성이 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무한한 상상력과 창조력이 나오는 것이다. 뭐 얘기를 하자면 뭐 끝이 없지만은 우리들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막다른 골목과 막힌 골목에 하나의 그 먼 지평이 보이고 깜찍한 문이 하나 열려져 있는데 그 문틈이 바로 한국적 의미에 있어서의 그러한 융통성이고 아까 얘기한
그 내가 곧잘 쓰는 그 보자기 문화의 그 일종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그 융통성과 포스트 모던에 있어서의 한국의 특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한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폐쇄적인 국수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개방사회로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처음으로 내가 얘기할 때 새싹에 돋아서 막 움트는 것이 한자의 출자여 생명이라고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러한 새싹들이 자라가지고 마지막에 꽃이 핍니다. 여러분들의 꽃. 그러나 그 꽃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뛰니까 어떤 꽃이 될는지 몰라도 틀림없이 두 가지 종류의 어떤 꽃이 됩니다. 하나는 할미꽃이고 하나는 민들레꽃인데 할미꽃이라고 하는 건 자기 발만 보고 있어요. 자기 밑에만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자기 발만 보는데 민들레라는 건 활짝 하늘을 향해서 벌려져가지고 그것이 마지막에는 그 뭡니까 그 씨가 돼가지고 파라슈트처럼 멀리 날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미꽃은 제가 자라난 자리에서 자라나가지고 허리 꼬부러져가지고 발밑만 보다가 시들어서 거기서 또 자라나는데 민들레꽃은 온 우주로 번져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에 있어서의 한국인은 앞으로 어때야 되겠냐? 국제화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투쟁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적은 국내에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 뭐 계급이 어떻고 싸우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진정한 적은 여러분들의 회사 사장이 아니에요. 또 착취하고 뭔가 좀 이용해 먹을 거는 그 사장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국경을 넘어서 바다를 넘은 적현적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대결하고 이래서 이 민족이 21세기에 살아남지. 서로 그 한 자루를 놓고 찢고 나누고 그 별거 투쟁을 다 해봐야 결국 그러한 민족은 한미꽃 같은 민족이 돼서 사라져버리면 안다. 민들레가 되어라 말이죠. 그 민들레꽃처럼 퍼져가고 국제화되는 거. 가령 일본의 약점이 뭡니까? 일본이 오늘날 국제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마음이 좁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마 하겠지만은 일본이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이면서도 유학생은 세계에서 제일 안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미국에 지금 유학생이 말이죠. 얼마입니까? 30만 가까이 됩니다. 30만. 엄청난 수의 유학생이 있다. 그런데 일본은 말이죠. 지금 단 10,000명인가? 10,000명 정도밖에 유학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30배 차이가 나는 거죠. 10,000명 정도의 유학생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소득에 비해서나 영국에 비해서 뭐 6분의 1, 3분의 1이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그만큼 일본은 할미꽃 형태다 이런 얘기예요. 세계적으로 거대해졌지만 역시 할미꽃들이다. 이것이 커져서 민들레가 되어가지고 널리 가는 이 국제화 시대에서 싸워서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스케일이 참 커요. 내가 가서 농담 삼아서 그럽니다. 너희들이 30년 동안 우리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지배했다고 그러지만 결과를 가지고 보자. 누가 지배했나. 너희들 한국 땅에서 일본 사람이 몇 사람 사냐. 아마 이게 1,00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본 땅에서 한국 사람은 지금 60만, 70만이 살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들레식으로 말하자면 우린 퍼졌는데 얘들은 여기 못 온 거죠. 어디 가든지 한국 사람이 있다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제7 한국인이라고 하는데 저 우라라이타에서부터 따져보세요. 제일 한국인. 저 소련에 지금 요즘 방송 한참 나오지요. 네. 거기 한국인들이 한 몇십만 삽니다. 제2 한국인이 또 염전입적으로 해가지고 중국 땅에 지금 또 몇십만 삽니다. 제3 한국인이 이 북쪽. 이북에 있는 한국인, 제4 한국인이 이제 우리 남쪽, 제5 한국인이 이제 그 일본에 와 있는 약 100만 가까운 뭐 6, 70만이라면 거의 100만 살 거예요. 그다음에 제6 한국인이 미국에 또 한 100만 정도 가 있다 이 말이죠. 제7 한국인이 이제 뭐 아프리카니 뭐니 이제 제3국으로 다 퍼져 있다. 그러면 적어도 한국이 땅이라는 게 한반도라고는 생각하지 말자 말이죠. 그 우라라이타의 저 산맥부터 사이베리아의 그 말하자면 광활한 대지로부터 이 반도를 거쳐서 일본 저 알래스카 이쪽으로 쭉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전 세계가 우리의 땅이고 침략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개방된 국제적인 마음 없이는 여러분들 세계는 살아남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마음 자체를 바꿔야 된다. 원래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내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어떤 배제적이 아니에요. 포함적이에요. 두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하나를 내버리는 걸 배제적, 엑스클루시브 한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 마음은 모든 것을 이렇게 끌어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뭘 얘기할 때는 똑같은 문이라도 출구냐 입구냐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보면 출구라고 써놓고 저쪽에서는 입구라고 써놨는데 우리는 출입구라고 그러지. 그건 뭐 출구 입구 안 따진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또 서랍도 보면은 내가 늘 쓰는 말이지만 드로우라고 하는 건 풀 아웃에다가 ER 붙여가지고 빼내는 것인데 왜 서랍이 빼만 내집니까? 빼다지면 빼고 닫으면 빼다지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양면성을 태클해요. 우리가 태극기도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배제하고 뭘 엑스클루시브하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순까지도 크나하게 끌어안는 제3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늘 그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하나의 사회로 나가서 단신 외롭게 투쟁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자기의 작은 영토를 만들어서 거기에 또 하나의 식구 가족을 만들고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내가 늘 주는 말이 뭐냐 그러면 아주 우리나라 말의 상징적인 것이 그 나라란 말하고 도란 말이라. 뭐냐면 우리 늘 얘기할 때 그러죠. 이렇게 말끝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저 남편이 술을 먹고만 아유 밤낮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고 응? 술에다 꼭 낫자를 붙인다고 술이나 먹고 또 뭐 하면 아유 밤낮 화장이나 하고 또 남편에다 낫자 붙인다고.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 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건 엑스클루시브한 거예요. 화장이나 한다 이거. 딴 건 할 줄 모르고 화장이나 한다. 어떤 사람은 밥이나 먹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더 웃기는 소리죠. 근데 이 낫자를 도자로만 바꿔봐. 인생이 갑작스레 달라져. 남편이 술을 먹고 왔을 때 아유 술만 먹고 술이나 먹고 다니네 하지 말고 아유 우리 남편은 술도 먹었네. 그러면 일도 했고 술도 먹은 것이 되니까 얼마나 기분 좋냐 이거예요. 이것이 인클루시브한 생각이다. 싱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노와시라는 얘기서도 했지만 모든 것을 어떤 방법만 알고 또는 그 뭐 이유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본질을 태클하는 그 속에 있어서는 모순까지도 하나가 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은 국제화가 가능한 것이다. 내 것과 남의 것, 온 세계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품 안에 안을 만큼 커지기 위해서는 국제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인과 같은 그러한 좁은 마음 또는 그들처럼 엑스클루시브한 것, 자기들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찌라고 그러죠. 내라고 그럽니다. 네. 그렇지 않는 건 전부 바깥. 그래서 안, 박, 모든 걸 안과 바깥으로 구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팎을 동시에 전부 가져버려야 되겠다. 어린애들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어머니 어디 가셨니? 그러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저 외출했습니다 그러잖아요. 한국 애들만이 나들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나들이가 뭐예요? 나가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나들이 가셨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가는 양면성을 동시에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의 그 초월적인 생각이다. 이것을 아마 내 강의 들은 사람들은 그 실제로 배웠겠지만 그 베이츠손의 그 더블 바인드라고 이중구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오늘날에 있어서의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도 할 수 없고 저렇게 해도 할 수 없는 이중구석에서 말하자면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너는 내 말을 무조건 따라서는 안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따라서는 안 돼? 그러면 안 따르면 바로 따른 게 되죠. 무조건 따르지 말라고 한 걸 따른 게 되죠. 그렇죠? 또 그렇다고 해서 따르면 그냥 무조건 따라서는 안 돼 위배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 더블 바인드에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한국인들이 자연을 사랑했느냐 그러면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이치에 흑백의 모순을 끌어안겨 주는 게 자연이에요. 왜냐 그러면 밝은 것이 점점 밝아지면 뭐가 됩니까? 어두워지죠. 어두운 게 점점 어두워지면 새벽이 되지요. 이거는 순환 논리라고 해서 서양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지만 밝은 것이 결국은 깜깜해지는 것이고 깜깜해지는 것이 밝아지는 것이다 하는 것은 자연에는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보가 유명한 그 시인이죠. 그 두보가 마당에 보니까는 닭이 이 벌레를 자꾸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노복이 머슴이 그거를 이제 죄 없는 벌러지를 막 잡아먹으니까 불교적인 마음을 가졌던지 이 닭들을 이제 시장에 팔러 나간 거예요. 이제 벌레를 못 잡아먹게. 너 왜 그걸 묶어가지고 나가느냐 하니까 자꾸 벌레를 잡아먹음으로 이 닭들을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 그러면 시장에다가 팔면 그 닭도 잡혀먹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벌레하고 닭하고 어느 쪽에 인간에게 더 가까운 거라고 끌어줘라. 말로는 그렇게 했으나 닭을 살려주면 벌레가 죽고 벌레 살려주려면 닭이 죽는 이 영원한 모순 속에서 개충득실 무려시하여 주먹한간 기상각이라 어느 것이 얻어지느냐 안 얻어지느냐 끝까지 해결이 안 돼서 주먹한간 기상각이라 그 차고문
그 강물을 바라보며 산각에 의지해서 그 차가운 강물 흐르는 것을 묻고라며 쳐다보았도다 하는 게 있어요. 이건 깊이가 아니라 흐르는 강물의 그 무한한 순환 속에서 두 가지 모순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이 국제화, 새로운 포스트모던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데 이것은 서구의 모방, 서구의 기술 이런 것들을 폐쇄적으로 막으라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면서도 한국의 전통적인 마음의 시대, 세계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시대로 오는 그 민들레의 꽃을 피우는 것. 오늘 새싹들이 내일은 민들레처럼 펴서 온 세계에 퍼져서 바람에 날려가지고 생명력을 무한히 확장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국제화 시대다. 특히 우리는 무역 입국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나라죠. 헝가리가 왜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개방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어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헝가리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접근한 것은 이유 다른 거 없어요. 헝가리는 50%가 무역에 의해서 그 생산을 내 총 생산의 반이 무역 생산입니다. 무역으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2명이 한 사람이 벌써 자기네 물건을 만들고 나머지 하나는 무역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무역 의존도가 높으니까 이와 같은 개방 정책을 쓰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무역에 의존한다는 것을 문화로 가져왔을 때는 우리가 민들레 같은 마음을 가져와서 전 세계로 퍼져가는 새 출발의 그 터전을 삼아라 하는 것이 내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출발의 사상을 마지막 매듭짓는 하나의 그 황금의 종집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사겨달라. 나를 도도로 바꿔라. 이것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말입니다.